안녕하세요. 기업성장연구소 강민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원유값이 폭등하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건설 경기도 완전 바닥입니다. 주가도 바닥이죠.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힘드셨을 거고 자금 때문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의 혜택과 같은 이 자금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자금도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정책자금, 소위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체력,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을 때 요새 힘드시니까 많은 자료를 받으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찾아오셔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정책자금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고, 반대로 은행 이런 곳을 방문하셔서 자금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책자금을 파악하실 때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사실은 자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조달의 3요소에 정보, 체력, 가점이 있습니다. 정보, 체력, 가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자금을 조달하시려고 할 때는 대부분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책자금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자금의 종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정책자금을 정부에 의존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 우리 아는 회사는 어떤 자금을 받았다더라, 이런 정보에 의존해서 저희가 정책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소위 브로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표님들이 기존에 업을 하시다 보니 이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어두우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보를 가지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브로커라는 이름으로, 정책자금이란 이름으로 찾아뵙고 조달하는 업무를 진행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자금, 원하시는 금리,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서류를 내봤는데 안 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사실은 대표님들은 그 정책 자금이 나와야 다음에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책 자금을 한두 달 동안을 기다렸다가 진행이 안 돼버리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즉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죠. 대표님 회사의 체력에 대해서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정보, 대부분 회사에서 팩스나 이런 걸 받으시는 자료에 보면 무이자, 저금리 이런 것들 많이 받아보실 겁니다. 대부분 융자에 관련된 걸 많이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뒤에 풀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정부와 한국은행과 그리고 민간의 예금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 융자에 대해서는 저리 자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주도해서 나오는 자금도 당연히 저리일 거고요. 그리고 민간이 주도해서 나오는 자금 역시 2차 보전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라는 부분도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보와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은 1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갱신을 통해서 단연간 쓸 수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장기자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의 경우에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시설자금의 경우 9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자금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무담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자금 중에 무담보라는 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가 됐든 동산 담보가 됐든
또는 우리가 그냥 받고 있는 무담보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금도 사실은 신용을 담보로 저희가 자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융자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까지 정책자금의 첫 번째 케이스인 융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케이스는 R&D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공정 혁신을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걸 R&D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도 정책 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실업급여 등의 보조금이 될 거고, 장애인을 고용했을 그럴 때 장애인 환경 개선 작업,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진행했을 때 수출 지원 자금 등등의 여러 가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받는 사업, 그래서 융자와 R&D 그리고 보조금을 합쳐서 우리는 정책자금 또는 정부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지원제도가 우리한테 적합한 것이 어떤 건지 찾는 것, 이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 제도마다의 지원 요건들이 있습니다. 업력이 7년이 됐느냐, 7년이 넘었느냐,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보셔야 되십니다. 일단은 이 정보에 우리 회사가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는데 자금을 이번에 한 5억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 들어갔는데 한 2억밖에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체력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업 체력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참고로 했을 때 BBB- 이상은 나와야 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금리, 즉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라고 하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한도가 5억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2억밖에 줄 수 없다. 또는 2억을 집행하면서도 그 금리를 우리가 3.25%로의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21년도에 보면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자금을 베풀었습니다. 대략 10조 가까이 풀었고 10월까지 풀었었고 그 이후에도 8조 정도의 자금을 풀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의 경우에 은행으로 나올 때는요, 기존에 0.75%의 자금으로 나왔던 걸 0.25% 낮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받아가실 때는 평균 2.91% 정도를 받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0.75%로, 기존 일선기관에 여신기관에 0.75%로 대여해주던 것을 0.25%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체력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한국은행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신용평가 점수, 정보와 체력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특출나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가점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규 특허와 인증입니다. 저희가 대표님들은 제가 이 일을 한 17년 이상 해왔는데 대표님들을 만나면 명함을 주세요. 명함에 보면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이런 것들이 막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인증을 받거나 특허를 활용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금 파트에서는 융자나 R&D나 보조금 쪽에 이 특허와 인증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아닌 곳에서도 조달이라는 파트에서도 특히 이 특허나 인증 등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생각하실 때는 여태까지 생각하셨던 것 중에 정보라는 부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체력과 가점이라는 부분으로 같이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의 확인 요건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공과 기보의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벤처 인증을 내주던 인증 요건이 있었는데 이 확인 제도가 폐지됐어요. 이제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결국 거기에는 특허와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보고서 벤처를 인증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자금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이신 경영자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은 머릿속에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여직원한테 다음 달에 우리 급여 나갈 거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여직원이 그럽니다. 지금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직원이 은행에 가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출 심사역과 상담을 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우리 회사가 대출되나 물어보라는데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렇게 답이 오죠. 담보 있습니까? 그러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담보 없으면 대출 안 됩니다. 그럼 그대로 와서 여직원이 대표님께 얘기를 하죠. 대표님 대출 안 된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 경영자들의 재무 지식은요, 우리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식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머릿속에서 은행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환경 또는 재활용 관련 업종이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공단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자금을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재활용하고 환경 관련 업종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을 때 보통 나올 때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이 거의 1%대에 나오는 아주 저렴한 저금리의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종이 정보통신 관련업이다.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보, 기보 등을 통해서 또는 서울시 자금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기술개발 자금을 주고 있는데 일반 운전시설 자금은 아니고 기술개발에 관련된 자금이 R&D 형태가 아니라 융자 형태로 나오는 자금들이 있는데 금리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 2%대 정도의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관련 기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자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에 관련된 자금들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융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도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소상공인인데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기업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몇 년 전에 출범을 했죠. 여기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이관받은 자금이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이라고 해서 이 자금의 경우에는 제조업이면서 1년 평균 인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들에 대해서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4억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받으셨어도 받으실 수가 있는 자금이고요. 금리도 상당히 저렴한 2에서 3%대의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FTA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오고 있는 자금의 특허 자금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식품 관련 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의 R&D에 27조가 지원된다. 이러는데 농수산식품 분야에만 해도 25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농수축산물 관련 기업이다.
특히 한동안 그런 붐이 많았어요. 식품 하시던 기업들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셔서 세제상의 혜택도 받으시면서 또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시는, 그래서 농수산식품 중에 특히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신고, 기보 등을 통한 자금뿐만 아니라 농신보라는 곳이 별도로 또 있죠.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특히 농신보를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아직까지 못 들어보신 자금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 자금입니다. 대표님들이 한국은행이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2개 이상 시원과 시투라는 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저리로 자금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대표님들이 이 자금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신가?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우리 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과 같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별로 배정되는 시일이라는 자금과 지역 본부별로 배정되는 시이라는 자금이 은행으로 배정되면 그 은행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체력을 보고 가점 요인을 보고 이 자금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은행에서 우리 소규모 기업의 한국은행 자금을 추천하는 사례는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일정 요건을 따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요건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시면 은행에 이 자금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금과 비슷한 자금이 한국산업은행 기존에는 정책자금 금융공사라는 기관이 있었죠.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올랜딩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금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은행이 시원과 시투라는 자금을 하고 있는데 7년 이내 기업은 시원이라는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투라는 자금은 서울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시투라는 자금을 신청할 여건이 된다면 한국산업은행에 올랜딩을 신청하시면 같은 효과에 같은 금리의 상품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특허,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원이라는 자금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시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정책자금의 대명사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는데 해마다 전년도 12월에 발표돼서 분기별로 자금을 공고하는데요. 연초에 대부분 자금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기보신고, 신용보증재단을 거래하시게 되면 보증서라는 걸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쓸 금리가 3.25%인데 보증료가 0.7에서 1.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1%라고 추정했을 때 보증료 합치면 4.25%에 쓰시게 되죠. 실제로 1년마다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자금에 보증서가 없이 신용으로만 나오는 자금이다 보니 자금을 쓰실 때 금리를 기준금리 지금 3.25% 정도에 쓰실 수 있어요. 단 이거는 신용등급이 BBBB-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나오고 우리 회사의 조건이 된다면 3년 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게 될 텐데 거기에 우리가 맞는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피해 기업인데 코로나 피해 기업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여러 기관을 갖고 비교해서 우리 코로나 피해 기업이라 인정받으시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금이 긴급경영지원자금입니다. 소위 앰뷸런스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이 정책자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일본 원전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물건을 갖고 있고 선적을 해놨는데 일본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회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우리 기업이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약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빨리 지원하는 앰뷸런스 자금, 긴급 경영 지원 자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라는 걸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대리 대출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복합금융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은 대표님을 소위 정책자금의 신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받기가 쉽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데 사실 받기가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사실 많이들 기다리고 있다 보니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가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온라인 접수를 접수하실 때 예약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들이 정책자금을 받는 건 좀 어려운 일이구나,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은 좀 어렵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의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연초에 거의 몰려서 없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본부별로 기간을 산정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자금이 있고 또 추경으로 잡히는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 언제나 정보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런 자금들을 준비할 때 자금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체력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을 맞춰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중에 어떤 재무 구조와 그 다음에 신용등급 등의 문제를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정부에서 정책자금 공고가 났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늘 유지를 해주시는 경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들이 대부분 정책자금에 대해서 평상시엔 생각 안 하시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 정책자금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책자금은 우리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책자금은 우리가 조금만 미리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란 준비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특화된 부분 가점이나 특허나 인증이나 연구소 등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면 우리가 정책자금을 못 받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책자금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중진국 및 각 전문기관에서 지역마다 두꺼운 정책자금 홍보 책자를 가지고 설명회가 열립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은 책에 무슨 자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한 2페이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상담하지 않으면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고 대표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복잡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를 좀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회사가 받았는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다 보면 우리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제가 사례 중심으로 그 자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자금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융자와 R&D 보조금이 있습니다. 융자는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융자를 받으실 때는 무슨 자금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내가 받고 싶은 자금이 운전 자금인지 시설 자금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자금이 어떤 시설에 대한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설 자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충무로에 나가보면요, 인쇄를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쇄기 한 대에 6억 7억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쇄기를 구입할 때는 시설 자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운전 자금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책상 크기에 조그마한 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시설 자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라 하면 이동이 쉽지 않아야 됩니다. 고착되어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커피 회사를 방문하여 시설 자금에 대해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커피 증기 커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커 등이 거기 시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설 자금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금이 운전 자금이냐, 시설 자금이냐를 구분하실 때 명확하게 판단이 있으셔야 되고요.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계획만 갖고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견적을 받고 카탈로그 등이 보유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금을 신청하셔야 되십니다. 특히 정책 자금을 받을 때는 사업 계획서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우리가 어떤 자금을 받을 거고 이 자금은 어디에 쓸 거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운전 자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부자재 생산 개척 개발 인건비 등등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장비와 설비, 기계 등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하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자금 중에 하나가 R&D 자금인데요. 2010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융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5,000대 1이 넘습니다. 근데 R&D 경우에는 2대 1이 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을 방문해서 R&D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도 옛날에 받아봤지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R&D 자금을 받은 기업보다는 대부분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런 루머들이 돌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R&D 자금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국가가 지원하는 R&D 자금을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R&D 자금은 어쨌든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혁신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을 받아서 그 목표 외의 것으로 사용 또는 전용했을 경우에는 부인당하거나 돈을 다시 되갚아야 되는 상황이나 또는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사용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R&D를 신청해서 자금을 받았는데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기술 개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실히 정산에 임했다면 우리는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받은 자금을 뱉어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R&D 자금을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특별한 제품이 없는데 특별할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국내 최초, 국내 최고라고 하는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허와 똑같이 기술을 최초로 하는 제품을 최고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을 혁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게 났었죠. 동네 빵집도 세탁소도 R&D 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특별히 빵을 만드는 기술이나 특별히 세탁하는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공정 혁신 쪽에 좀 더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R&D 자금을 받으실 때는 정확하게 보실 때 기술이나 제품 또는 공정 등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조금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고용 관련, 그리고 마케팅 관련, 수출 관련, 기술 관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더니 그 지방에 있는 담당 공무원 주사가 연락이 오셔서 마케팅 자금을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갚지 않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공짜로 받고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마케팅 자금 같은 경우도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또는 홈쇼핑에 진입하거나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많은 자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뿐만 아니라 R&D나 보조금도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융자를 진행하실 때 특허와 연구소가 같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R&D나 보조금에도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우리가 팩스로 받고 메일로 받는 융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R&D와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님이 여태까지 일궈놓으신 회사의 작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냥 가서 받는 이런 거를 굳이 외부에 맡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스스로 체력 관리만 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있다. 다음번 강의에 정보를 캐치하는 방법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자금을 조달을 하시고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습득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을 외부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대표님들이 직접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홈페이지상에 자금 신청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문 기관에서 비치해 놓은 매뉴얼을 보시면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캐는 방법을 아시고 거기에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체력을 만들고 가점을 만드시면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들어주시면 스스로 정책 자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체크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